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필성입니다. 오늘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또 내용들을 또 발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먼 길 또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발표드릴 내용의 제목은 R&D 패러독스를 넘어서 또 질적인 도약으로라고 정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던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한 연구를 작년에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였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돌아보면서 저희가 또 새로운 것들을 해갈 때 어떤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지 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떠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R&D 패러독스, 특히 코리아 R&D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 지가 약 한 10여 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계속 그런 논의들이 화두가 되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증가되어 오면서 또 그 연구개발 투자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물어왔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뭐 기사들처럼 항상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의 R&D 패러독스, 코리아 R&D 패러독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또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하는 현상인지 그런 것들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 완화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D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R&D 투자는 많은데 특히 경제적인 성과가 그에 좀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R&D 패러독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는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유로피안 패러독스와 또 스웨덴 패러독스와 같은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 오던 단어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R&D 비율이 매우 높아지면서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이름으로 10여 년 전 정도부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그 사용됐던 내용들은 좀 달랐는데 특히 유러피안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유럽의 과학적인 기술 성과가 굉장히 우수한데 왜 근데 그런 경제적인 성과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었고 스웨덴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도 R&D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경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지를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좀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R&D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또 경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적 성과 대비 또 경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궁금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코리아 R&D 패러독스 그리고 또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유로피안 패러독스와 스웨덴 패러독스 같은 것들을 좀 돌아보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는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되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기사나 칼럼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은 2013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간 사용의 빈도도 좀 많이 늘어났고 일반적으로 내용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투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또 종합적인 지표들로 보았을 때에는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진단을 하고 또 R&D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로피안 패러독스라든지 스웨덴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인 연구 차원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결론들은 저희가 R&D 패러독스라고 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또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좀 시사점들을 좀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유로피안 패러독스와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적 성과가 있지만 경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제도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탐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과 비해서 조금 취약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 성과가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우수한데 못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반대로 과학적 성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돌아본 유형의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유형의 연구들로 인해서 유로피안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가 많이 그 양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론이 좀 대동소이하게 좀 비슷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럽의 어떤 과학적 성과들이 양적으로는 미국보다도 많고 우수해 보였지만은 실제로 질적인 수준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고 미국이 우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그런 결론들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럽의 과학적 성과가 탁월하지만 이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던 그 앞쪽에 있는 전제가 좀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독스라고 부르지는 않게 되었지만 사실은 뭐 좋은 결론의 기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분야들 중에서는 또 실제 연구 분야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내용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전통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유럽이 그래도 과학 성과가 뒤지지 않지만 또 신산업 분야에서는 또 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런 분야에 따른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한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과 미국의 과학적인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커다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때 뒤쪽에 좀 높은 회색깔로 높은 부분이 있고 앞쪽에 좀 진한 부분으로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미국과 유럽의 논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만 봤을 때에는 유럽의 논문이 훨씬 더 많다고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자분들이 가장 고인용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들로 좁혀 들어갔을 때에는 그 그래프상으로 B라고 분리되어 있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오히려 진한 색인 미국이 2배에서 3배까지도 많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진단을 할 때에는 질적인 수준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진단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R&D 패러독스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연구들이 수행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R&D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간 과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R&D 투자에 이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과학자 개인과 또 연구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과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R&D 투자 양과 경제적 성과라는 것이 연결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비례적인 관계나 기계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R&D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또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스웨덴 R&D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좀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R&D 성과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사례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과학기술적 성과와 또 경제적 성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고 이를 또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 그리고 또 그런 질적인 지표들을 잘 보아야 한다는 점 또 그런 분야를 구별하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과관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사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R&D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탐구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 학술적 연구로서 진행이 되었던 그 한 100여 편 정도의 논문을 취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의 R&D라든지 혹은 민간의 R&D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경제적 성과를 포함해서 다양한 성과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들이 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실제로 한 75% 정도 되는 연구들에서는 그 R&D 효과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R&D 패러독스 문제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명확한 그런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그 분석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 성과를 나누어서 분석하고
또 질적인 부분들을 진단하고 또 그런 영역별로 구별을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발 추격 국가이기 때문에 누적적인 관점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R&D 패러독스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R&D를 얘기하기도 하고 정부 R&D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많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성과 외에도 여러 가지 주체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는 어떠한지 아니면 우리나라 내에 부문 간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지 또 우리나라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지와 같은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좀 고려해서 국가 전체에 대한 진단과 또 정부 관점에서의 진단을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구별을 하였고 그런 것들을 또 분석의 어떤 포인트라고 봤을 때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성 분석 그리고 과학기술의 어떤 질적인 수준을 볼 수 있는 질적인 분석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석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연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질문 차원에서는 그런 혹시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분석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하나의 일종의 이야기처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R&D 투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R&D 투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은 R&D 투입 수준이 비율뿐 아니라 총량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특히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2위도 사실 3등과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약간 그렇게 상당히 그 독보적인 수준의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교해도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2.7%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 지금 우리나라가 4.9%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적으로는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R&D 투자의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변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완전히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R&D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할 것 같은지를 이렇게 퀴즈처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R&D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 R&D의 절대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세계 5위 정도에 해당되는 위치가 됩니다. 우리 그 위쪽에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규모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로는 사실은 일본과 독일 정도밖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항상 R&D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과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랑 비교를 할 만한 나라 자체도 굉장히 적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R&D 그 GDP 대비 R&D가 이제 비슷하게 많은 나라인데 그 R&D 절대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뭔가 우리나라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성과 수준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사실 비교할 만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준인지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적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저희가 보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R&D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만 과거부터 쌓여있는 양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누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였고요. 양면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이 그래프를 보시면 누적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누적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R&D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누적적인 차이는 많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R&D가 최근에는 더 많아진 나라기도 하고 누적으로 보아도 사실은 그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또 올라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나라들과 차이는 있지만 또 마냥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축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과학적인 성과, 기술적인 성과, 또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과학적 성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의 성과입니다. 논문의 성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글로벌하게 비교했을 때 중국이 그런 어떤 비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질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았을 때 그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누적 투자를 했던 것 대비 실제로 이렇게 좀 우수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10% 논문의 숫자들을 그린 것인데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글로벌 비교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비교율이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보아도 독자적으로 낮은 수준을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프랑스, 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에서 누적 투자 대비 논문의 산출의 효율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석했을 때 연구개발 투자가 우리는 축적될수록 또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과학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질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그 R&D가 그 논문들이 굉장히 좋은 논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논문의 점유율로 보았을 때 R&D 점유율만큼의 점유율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표로 봤을 때 왼쪽에는 이제 상위 30% 논문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고인용된 논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논문의 그 점유율이 그 고인용 논문에서는 저인용 논문에 비해서 실제로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이게 과거와 또 최근을 비교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논문의 점유율은 그 중국의 논문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들의 점유율이 대부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우수 논문의 점유율들이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우수한 논문이 충분히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은 그 상위 30% 논문 대비 상위 1% 논문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율을 보았을 때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사실 100% 수준으로 더 우수한 논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현재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에는 굉장히 그 비율이 낮았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5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한 만큼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 따라 양적 또 질적인 성과의 수준에 차등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필요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과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또 특허에 대한 얘기로 또 기술적 성과를 점검해 보았을 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에 속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축에 속했고 또 누적 투자를 고려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특허를 많이 내는 그런 나라에 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약간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비교 가능한 경제적 성과 지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교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정도 지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첨단 산업 수출액이고 또 한 가지는 지식 재산을 수출해서 얻게 되는 그런 로열티 개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R&D랑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첨단 산업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또 중국에 이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지만 또 반대로 지식 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 순위로 또 중국에 이어서 또 그 다음에 낮은 순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수출 의존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경제적 성과 지표를 R&D와 연결지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기술료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기술료 같은 측면에서 분석된 과거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기술료 비율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특별한 경제적 그 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이상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같이 해보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글로벌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또 연구된 바가 있어서 또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 나라들이 공공 R&D를 투자했을 때 그런 것들이 민간 R&D로 이어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또 똑같이 더해서 분석을 같이 해보았고 이 경우에 우리나라는 공공 R&D를 증가시켰을 때 그런 민간 R&D를 촉진시키고 또 TFP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나라로 좀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 반대 나라들에 비하면 효과가 좋은 축에 속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 측면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을 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제 금액 투입 대비 또 논문의 성과, 또 해외 특허의 성과, 또 기술료의 성과, 또 그리고 특허가 나온 것 대비 또 기술료의 성과 이런 것들을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과거 대비 그래도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가 관찰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도 그런 안 좋은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적인 측면, 특히 정부 R&D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성과를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파급 효과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부 R&D를 통해 만들어진 특허가 실제로 이후에 좀 사용이 되고 있는지 너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라는 관점에서 민간 특허랑 비교를 함께 수행을 하였는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출원인 인용이라고 하는 인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인용수에서는 정부 특허와 민간 특허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출원인 인용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직접 제출하게 되는 그런 인용에 있어서는 또 정부 특허들은 오히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석할 때 실제로 후속 기술에 대한 지식적 파급 효과 관점에서는 정부 R&D를 통해 만들어진 특허가 오히려 좀 나은 면이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그 미활용 특허라고 하는 출원 이후에 뭐 어떠한 유형의 그 인용도 되지 않고 또 양도가 되지 않고 또 뭐 실시라든지 이런 것도 되지 않은 특허들을 미활용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미활용 특허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아도 정부 특허와 정부 R&D를 통해 만들어진 특허와 민간 자체적으로 출원한 특허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정부 R&D가 만들어내었는지를 함께 분석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기업 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방법을 택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직접 R&D를 투자했을 때와 그 투자해서 본인이 얻는 이익과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이익을 구별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 사회적인 파급 효과 관점을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정부 R&D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했던 기업들과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수익률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거의 한 2배 이상의 그 수치를 보여줄 정도로 정부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R&D 측면에서 높은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정부 R&D가 또 기존에는 좀 평가받지 못했던 또 파급 효과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로 또 절대 규모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교할 만한 국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그 효과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진한 측면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정리해 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그냥 비슷한 수준, 다른 나라랑 비슷하거나 특별한 부진이 없는 수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래도 뭔가 좀 잘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좀 약간 약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평범한 것들도 있지만은 약점은 굉장히 적은 형태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인식해왔던 거랑은 조금 다소 다르게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투자 측면에서 특별한 부진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특히 또 그런 파급 효과라든지 또 그런 측면, 또 우수 연구가 또 늘어나고 있는 측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또 고무적인 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해서 저희 또 기관에서 연구진에서 같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돌이켜 보았을 때, 분석을 들어가 보았을 때에는 실제로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 실체가 좀 불분명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런 용어를 또 논의를 또 할 때 실제로 지금까지도 유효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주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또 유럽과 또 스웨덴 사례에서도 그런 논의의 유효성들이 또 이런 심층적인 진단이라든지 R&D의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점도 또 여기에 또 더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올바른 처방이 올바른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 규모에 맞는 올바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저희가 또 분석을 했을 때 발견했던 또 좀 그런 사항으로는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아까 좀 넘어간 바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성과 유형이라든지 또 질적인 수준, 또 영역 등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 실제 글로벌 경쟁력 수준이라든지 또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또 점검하고 또 그에 기반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과학기술혁신, 질적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또 방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또 이런 증거 기반의 전략 관점에서 더욱더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해야지만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학의 유명한 또 격언처럼 측정할 수 없으면 또 관리할 수가 없고, 또 관리할 수가 없으면 개선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측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런 측정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혁신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한 심층 진단 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질적인 고도화를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 전반을 포괄하는 증거 기반의 진단 그리고 평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환류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또 정부 R&D 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의 정책적 또 분석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부 R&D 지원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것들을 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